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2학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월사 유정욱입니다. 자, 교과서는 68쪽이 되겠습니다. 자, 68쪽을 펴주시고요. 손에는 필기구가 들려 있어야 되겠죠? 필기할 준비 하시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원 길잡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창작한 시이다. 친해지기라고 되어 있네요. 두 작품 가운데 하나를 골라 나라면 어떤 제목을 달았을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오수화의 철부지라는 시네요. 학생이 창작한 거네요. 내가 그랬어, 네가 그랬다. 윤숙미의 월요일 아침. 설마 오늘이 점점점점. 두 작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게 시인 것 같아요. 이게 창작한 시가 짧네요. 하나를 골라서 제목을 달아보자 이런데요. 내용이었는데요, 뭐죠? 이건 각자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그랬어, 네가 그랬든 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뭐 이심전심, 이심전심이라는 우리가 사자성어 있죠? 이심전심이라는 뭐 제목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고, 설마 오늘이 여기에 붙여본다면 뭐 오늘이 만우절이 아닐까, 만우절이라는 제목을 붙여볼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한 번쯤 자신의 생각이나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 한 편의 글을 써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때로는 창작을 해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조금 유식한 문학 용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작품을 감상한다고 그랬죠. 감상한다. 좀 유식한 말로 써보겠습니다. 것을 문학의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또 스스로 창작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창작. 창작이라는 좀 유식한 말로 문학의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 용어입니다. 자, 문학 용어는 우리가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문학 용어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현실 세계에 비추어 보며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뭐 소통을 강조하죠. 이 세상과의 소통,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학을 통한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문학작품을 제대로 수용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연관성과 문학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이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빗줄을 쳐보면요. 여러분 같이 빗줄 치시고 메모하시면 됩니다. 문학 작품의 수용 및 생산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문자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1번이죠. 1번. 1번. 넣겠습니다. 문학작품의 수용 및 생산 방법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상호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상호소통하는 과정. 자, 이거는 문학작품의 수용 및 생산 방법. 앞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생각하고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문학작품의 수용 및 생산 방법입니다. 그 2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로 쓰세요. 선생님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한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해라. 수용하고 소통한다. 오는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을 거치면 깊고 넓은 감상에 도달할 수가 있다. 나아가 문학작품을 읽고 자신의 경험 가치관에 따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한편 자신만의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창작해 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문학 활동이 될 것이다. 자신의 경험, 가치관에 따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자, 이것을 4번이라고 할게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창작해본다. 이것을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4번이 됐네요. 어떻게 된 거죠? 1, 2, 3, 4번. 하나 빠졌네요. 자, 1, 2, 1번. 소유물 상상 방법. 긴밀한 영어서 맥락을 이해한다. 다음에 상호소통하는 과정. 2번. 창의적으로 해본다. 3번. 비판적으로 이게 여기 이쪽으로 돼 있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도 요즘 온라인 클래스가 좀 아직까지 서툴러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기 바라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재구성화 창작해 본다. 여기죠? 오늘 메모를 하고요.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5가지 수용 및 생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다음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용,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수용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간다면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작품을 내면화라는 것은 나의 삶과 연관시켜서 내가 거기에서 무슨 어떤 교훈을 얻었다. 감동을 받았다.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내면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문학의 수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작품을 이해하고 내면하는 것까지. 그러면 생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고 했죠. 쉽게 얘기하면 독후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독후 활동. 책을 읽고 난 뒤에 하는 활동. 그것이 뭐 창작이 됐던 아니면은 뭐 작품을 읽고 내가 토론을 했던 토의를 했던 아니면은 감상문을 썼던 방송을 했다 역할극을 해봤다 등등등 그 모든 어떤 만들어내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대단원 학습 목표 2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요거는 눈으로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십니까?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눈으로 한번 쭉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소단원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원이 3개죠. 중단원이 3개고 그 밑에 소단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먹으며 봉산탈춤, 납작 이러한 문학작품을 공부할 것이고요. 또 예덕 선생이죠.
또 여백을 위한 작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문학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이론 설명본을 보겠습니다. 자,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체는 아니죠. 무생물인데 추상적인 거지만은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이 보면은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용, 형식이라고 하는 겉껍데기야, 껍데기. 껍데기. 우리 집을 생각해보자, 집.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아파트라는 겉에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철골을 세워가지고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꾸몄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어떤 물건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내용이 되겠죠. 내용. 겉에 껍데기는 형식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문학도 마찬가지겠죠. 시다 소설이다 하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형식이 되어 있겠죠. 그 안에 또 그 시나 소설이나 뭐 수필이나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요. 작품 속에 구현이 됐다. 작품 속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펼쳐져 있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의식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문학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냐면은 작품이다 그러면 거기에 소재라는 게 있죠. 소재. 그다음에 제재라는 게 있고요. 주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가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상과 관련 여러 가지 주제의식은 소재, 제재, 주제, 작가의 세계관 등을 이야기해요. 자, 소재, 제재,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몰랐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듣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리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재라고 하는 건요, 라면, 우리가 무슨 어떤 요리, 스파게티를 한다 그러면은 스파게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입니다. 모든 재료. 물도 들어가고, 뭐, 면도 들어가고, 소스도 들어가고, 뭐 브로콜리도 들어가고, 뭐, 마늘도 들어가겠죠. 모든 재료. 그러니까 작품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어떠한 재료를 우리가 소재라고 합니다. 요리는 아니지만, 요리를 비유를 한다면. 제재라고 하는 것은 요리를 스파게티를 했다면 스파게티 요리의 가장 주된 재료를 제재라고 해요. 보면 가장 주된 재료는 뭐가 되겠어요? 소스하고 면 이런 게 되겠죠.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심 생각입니다. 중심 생각.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알겠죠? 그걸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 문학의 내용은 이런 주제의식이고 이 주제의식을 표현한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문학 고유의 언어 양식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문화적, 그 다음에 가운데점이 어디 있나요? 아이고, 가운데점을 찾으려다가 넘어가 버렸네. 문화적, 가운데점을 찾지 않겠습니다. 관습적으로 형성된 형식과 표현을 말합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문학 고유의 언어다. 문학의 형식과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
시다 그러면은 시에는 뭐가 나옵니까? 시에는 온율이 있잖아요. 그죠? 시는 온율이 있고 시를 정의할 때 온율이 있고 함축성이 있는 비교적 짧은 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온율과 함축성이겠죠. 예.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온율이 있어야 된다. 또 함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하나의 일종의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 이러한 양식. 그것은 이제 고대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소설이다 그러면 소설은 뭐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또 발달 전개 위기 결정 결말에 5단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소설의 형식이에요. 그러한 소설의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소설인데 만약에 소설에서 무슨 뭐 운율이 나온다. 이렇다면 소설의 형식이 될 수가 없잖아. 그지? 수필인데 수필에 무슨 갑자기 수필은 사실적인 글인데 솔직하게 써야 되는데 소설처럼 허구로 썼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문학 양식에는 고대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의 그 형성된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다. 양식의 틀. 그것을 우리가 문학의 형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관습적으로. 문화적 관습적 옛날부터 고대로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야. 우리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옛날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문학에서 내용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할 때 옛날에는 형식이 중요하다. 시면은 시의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을 지켜야 된다. 옛날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딱딱 틀에 맞춰서 썼잖아. 뭐 시조다 그러면은 뭐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운자를 지켜야 된다, 아분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옛날에 향가다 그러면 향가는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어떤 때는 또, 그건 아니다. 그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인성이 중요하지. 인성은 내용일 거 아니야. 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논쟁이 쭉 이어져 내려가다 지금은 결론이 뭐냐? 내용과 형식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겉모습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속의 내용만 중요한 것도 아니지. 나는 정말 인격이 훌륭해. 근데 겉모습은 막 거지같이 하고 다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형식도 중요한 거야. 근데 형식은 뭐 겉은 멀쩡한데 속은 진짜 무슨 뭐 진짜 인성 쓰레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체처럼 이거 내용과 형식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냐?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아주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밀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문학과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기적이라는 뜻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밀접하게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독자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감상해야 하고 감상해야 깊고 풍부하게 문학을 수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은 선생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과학부에서 안내 중입니다. 각반의 교육수업 위원, 반장, 부반장 4명의 학생들은 3교시 종료 직후 1층 작가 또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적절한 언어 양식을 선택해야 제대로 된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지금 교실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방송도 막 같이 내용이 들어가네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읽어라 그랬죠. 문학의 내용과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읽어라. 자,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문학의 내적 요소라고 합니다. 내적 요소가 있고 외적 요소가 있어요. 내적 요소라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문학 안에, 작품 안에 있는 거.
형식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외적 요소라고 하는 거는 그 밖의 외적인 바깥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학의 다양한 맥락에서 나오니까 설명하도록 하고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문학의 내적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적절한 우리가 언어 양식을 선택해서 문학 작품을 뭡니까? 작가 또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적절한 언어 양식을 선택해야 제대로 된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문학의 내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학의 다양한 맥락을 보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라는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면서 작가의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 등 다양한 외적 요소가 결합돼 있다. 아까 내적 요소가 이거 내용과 형식이라고 했죠.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문학의 외적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작품 내적 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고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적 요소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 또 외적 요소도 잘 고려해라는 거예요.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작품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까닭은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의 개인적인 개인사적 체험이나 성향, 자, 작가의 개인사적 체험이나 성향,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작가의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 이것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대의 문학적 경향, 이것을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하고요. 맥락이죠. 다른 작품과 주고받은 상호 영향 관계, 이거를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 있다.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 있다. 그러면은 윤동주 이육사를 예로 들어볼까? 이육사 알죠, 여러분? 이육사에 시가 있다. 이육사에 절정이다. 이런 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을 했어. 그것만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굴 이해해야 됩니까? 이육사라는 작가를 이해해야 되죠. 이육사가 원래 본명이 아니잖아. 일제 때 독립운동 하다가 저항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 갔을 때 죄수번호, 수임번호라고 하죠. 수임번호가 264번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264로 개명을 했어요. 그만큼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육사의 삶을, 독립운동을 했던 삶을 이해를 한다면은 이육사의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이 첫 번째 작가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작가의 맥락. 작가가 당시에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는가 또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럼 이육사가 살던 시대는 일제강점기잖아.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작가가 처한 사회문화적 성향, 이것이 두 번째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육사 예를 들어도 되고 또 홍길동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길동전을 쓸 때가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면은 어떤 시대냐면은 조선 시대니까 신분제 사회잖아요. 신분제 사회. 그다음에 적자와 서자. 그러니까 그 적자는 이제 양반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고 서자는 양반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지. 적서 차별이라고 하죠. 서자를 차별했죠. 아버지가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적서 차별이 있었잖아요. 당시 사회에. 이런 것들이 홍길동지에 드러나죠. 그래서 홍길동이 호부후영을 못하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랑 못하고 형을 형이랑 못하고 불만 갖고 가출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당시 사회의 상황이 나오죠. 그걸 이제 사회 맥락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살펴봐야지 홍길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것은 뭐냐? 자, 맥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전후 관계를 살핀다는 거야. 전후 관계, 전후, 앞뒤 관계를 살핀다는 것이 맥락이거든. 문학사, 그러니까 문학의 어떤 역사를 말하는 거야. 문학의 역사를 쭉 살필 때 당대의 어떤 문학적 경향하는 건 문의의 사조를 말해. 문의의 사조. 문의의 사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뭐 유행하는 게 있잖아. 옷이든 뭐든 유행하는 게 있지. 문학에도 유행하는 게 있어. 유행하는 게 있어갖고 당시에 어떠한 그게 유행했냐? 뭐 고전주의다, 낭만주의다, 사실주의다, 자연주의다, 뭐 모더니즘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게 문예의 사조라고 하거든. 문학에서 하는 유행하던 어떤 경향을 말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문학사의 맥락이라는 거는 당대 어떤 것들이 문학이 어떠한 그 사조를 따르느냐. 이 작품이 뭐 무슨 고전주의 작품이다. 어, 모더니즘 작품이다.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따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뭐 일제 때 정지용의 무슨 작품이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 시를 썼거든? 모더니즘의 경향이 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뭐야? 김소영의 사랑이다 그러면, 김소영의 작품이다 그러면, 사랑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김소영의 작품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모더니즘 시다. 아니면 뭐 참여시다. 이런 걸 분석하는 거. 그걸 이제 문학적 경향을 따진다. 문학적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작품과 주고받은 상호 경향 관계. 이게 네 번째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는 거는 상호랑 서로라는 뜻이야. 서로 간의 텍스트, 작품. 다른 작품과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쉽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이 진짜 뭐 자기 유일한 그러한 창조물은 아니잖아.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로부터 쭉 이어내져 내려와서 하나의 모방이잖아, 모방. 어떤 것을 모방해서 내가 거기에서 새로 창작을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다른 작품과의 관계를 한번 좀 분석해보는 거. 그래서 상호 테스트 맥락을 연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학의 외적 요소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독자는 문학 작품을 꼼꼼히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 작품 생산 시점뿐 아니라 수용 시점에서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문학 작품을 폭넓게 감상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하나를 분석을 한다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작품의 내용과 형식만을 분석하는 건 아니고 외적 요소도 고려해서 관상해야 하면은 좀 더 폭넓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우리 사랑이라는 작품, 김소영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배울 때 선생님이 단순하게 그 내용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김수영이 처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뭐 4.19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김수영 개인적인 성향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이 다양하게 맥락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죠? 자, 이해 안 되면 좀 더 이제 한 번 더 돌려보시고 하면 됩니다. 자, 중단 학습 목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눈으로 보시고. 자, 문학과 이제 인접 분야라고 되어 있네요. 문학은 예술뿐 아니라 다양한 인문 분야 및 사회문화적 흐름과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겠죠.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시대도 반영하고, 그죠? 다른 예술 분야와도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겠지, 그지? 문학은 언어예술이라고 했죠. 언어예술이라는 점에서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상문이 아니라 했어요. 예술이라 했어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면 음악은 하나의 리듬이잖아요, 리듬. 그죠? 쓰진 않을게요.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색채를 가지고 하는 거. 연극이나 영화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연극, 영화, 뭐, 무용, 영화,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이런 종합예술도 있고. 그죠?
또한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언어 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와 철학 등의 역사, 철학, 이걸 인문학이죠, 인문학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 구분해야 되겠죠. 문학은 언어 예술입니다. 예술에 들어가요. 근데 역사와 철학 이런 것은 이제 인문학이고요. 인간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점에서 사회문화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문학은 언어 예술이고, 다양한 예술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역사와 철학 등의 인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사회 문화 현상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니까 문학 작품에는 그죠? 일제 때 작품, 조선시대 작품, 뭐 그릇이 다 이게 당대 사회를 반영하잖아요, 그죠? 문학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수용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자꾸 종이 치네요, 그죠? 끝날 때 다 됐는데 인간의 다양한 삶을 반영하는 문학이 인적 분야와 그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밑줄을 치면 되겠죠. 이렇게 밑줄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부분 표시를 하고요. 뭐 세 번째 분야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네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분야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사과를 먹으며 라는 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